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의 신인규입니다. 최근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AI라면 어떻게 투자할까? 근데 이거 월가에서도 궁금해하고요. 오늘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AI ETF 운용사기도 하고 AI를 이용한 투자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이 크래프트의 에이펙 법인장님 오기석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네. 저희가 월가에서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뵀었었죠? 네,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보고 세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5월 것 같습니다. 24일이니까 오늘 8월 그렇죠. 23일이니까 딱 세 달이네요. 세 달 만에 봐서 너무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쌓였어요. 저희가 지난 인터뷰에서는 테슬라로 되게 히트를 쳤던 이 AI ETF, A1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담았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네. 그때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5월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5월에 그때 제 기억에 맞으면 저희 포트 안에서만 한 40%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이제 좀 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엔비디아는 좋아하지 않는다. 완전히 이제 이건 고평가다라고 얘기가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면서 AI는 사람과 정반대 의사결정을 한다. 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고 또 사실 그때 저희 모델이 굉장히 잘 베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형태의 모멘텀 ETF 대비는 연초율로 보면 한 19%포인트 가까이 저희가 수익률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올해는 확실히 AI가 테마로서도 맞지만 AI 모델도 시장을 좀 잘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네. 아마 저희가 듣기로 AI ETF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한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ETF는 한 달에 한 번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운용사는 아닙니다만 모델을 공급하는 회사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달 혹은 짧게는 데일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잦은 의사결정을 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저희 모델 자체가 지금 월 단위 의사결정에 최적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 달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탑픽은 뭔가라는 그렇죠.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번 달에도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성장주에 사실 지금 올인을 하고 몰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포트를 짜냐면 약간 바벨 전략 형태로 짜고 있어요. 바벨 전략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다른 이제 포트폴리오의 성향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면 되는데 한쪽에는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하고 메타 같은 종목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소매 업체들을 좀 많이 들고 있어요. 홈디포라든지 월마트도 종종 들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레일리 오토모티브라는 중고차 이제 부품 회사 같은 데도 좀 같이 들고 있어서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는 게 아니라 좀 소비자하고 기술주를 한 반반 정도 이제 비중을 두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흐름들이 지금 관측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트가 바뀐 게 두 달째 된 것 같아요. 7월부터 올해 상반기는 조금 더 공격적이었다고 한다면 7월부터는 조금은 이제 좀 더 균형 잡힌 형태의 포트폴리오로 모델을 좀 가져가고 있고 사실 9월 달이 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그건 한 이제 일주일 정도 있어야 포트가 변경이 되니까 이제 그거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AI가 뭐 사지 이게 궁금하냐면 사람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사실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8월이 원래 전통적으로 좀 조정이 오고 한다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 어쩌면 투자 심리 바뀌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 증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나 3월 달에 SVB 사태 이후에 금융권 쪽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반대로 AI는 그럴 경우에 얼마나 위험을 감지하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아예 증시에서 도망갈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는 ETF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궁금해요. 그 ETF가 AIDB라고 AI 다이나믹 베타 앤 인컴 ETF라고 저희가 5월에 상장을 했는데 아직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사실 시장의 변곡점은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5월 24일에 상장을 했고 상장 이후에 한 10주 가까이 보면
시장에 거의 100% 참가해라라는 시그널이 나왔었어요. 평균 그 20주 동안은 평균 현금 보유량이 1% 언저리에 불과했어요. 지금 8월 첫째 주 들어오면서부터 현금을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크진 않았어요. 8월 첫째 주엔 3 정도 시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4까지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서 현금 비중을 계속 올려가고 있거든요. 네. 올려가고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보면 그 시장이 계속 쭉 올라가다가 꺾였던 국면이 8월 3일에 네. 피치에서 이제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죠. 그렇죠. 강등하기 사실 직전에 저희 모델이 이제 그 현금 신호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장이 꺾이는 국면하고 저희 모델이 현금을 올려가는 국면을 이렇게 보면 그 이번에도 저희 모델이 시장의 변화를 좀 잘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시장의 위험을 감지하는 그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기술적 지표를 쓰거든요. 근데 기술적 지표는 사실 후행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뭐 50일 이평선이 무너진다, 200일 이평선이 무너져야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빅스 같은 경우는 동행 지표에 가까워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동행 지표에 가깝고, 근데 AI를 저희가 쓰는 이유는 선행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기술적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확 학습시킨 다음에 시장이 그 고점에 다다랐다든지 아니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어떤 패턴들이 발생했는지를 모델이 학습을 시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하방도 저 하방 위험부터 잡았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위험 같은 경우도 선행으로 잡았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변곡점을 좀 잘 찾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모델 자체가 그동안의 위기들을 변곡점을 조금 빠르게 잡아냈다면 네. 그 위험의 크기도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한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전체 S&P 500에 투자하는 비중을 100이라고 놓으면 현재 그 중에 14% 정도는 현금이나 좀 완전 초단기 채권, 요새 한국에서 초단기 채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파킹성 이제 ETF로 도망가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절대적인 수준을 좀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터졌을 때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부터 급락했는데 저희 모델은 3월, 그러니까 2월 말 마지막 2월 28일 기준으로 시그널 나왔을 때 현금 비중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그때는 0이었다가 100으로 확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면서 시장이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 모델에서 나온 위험 시그널이 50에서 6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17이면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계속 시그널이 바뀌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겠지만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는 게 지금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락 구간 자체가 급락을 예상한다기보다는 일부 좀 건전한 조정 장에서 저희 모델이 시그널을 좀 올린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갖고 이 모델들을 개발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AI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걸 저희가 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수요들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조금 더 설명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사실 그 AI가 뭐 아무리 효과적인 도구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AI를 사용하는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 이해가 가지 않으면 사실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잘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번 한 번만 그런 거 아니야? 과거에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강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AI는 뭐 태생적으로 블랙박스라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걸 계속 이제 해석하려는 노력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변수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AIDB ETF 같은 경우는 70개 정도 변수가 학습 변수로 사용이 되는데 그 변수 중에 뭘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를 파악하는 작업도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의 의사결정을 내렸던 그것들 저희 모델의 의사결정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도 또 분석해봐요. 실제 이제 의사결정이 일어난 뒤에 추적하는 과정을 이제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AIDB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모델이 이제 시그널을 올려가는 그런 패턴이 언제 나타나면 주로 시장의 코릴레이션이 무너질 때 많이 나타나 상관관계가 많이 무너질 때 사실 지금이 딱 그 시점이에요. 주식 가격,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 보통 상관관계가 무너졌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이 오르고 그렇죠. 채권이 하락하면 주식이 오르는 이런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가정을 하는데 4월부터 7월 말까지는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됐거든요. 지금 다시 또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던 2022년처럼 모든 자산군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요. 원자재만 제외하고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 구간에서 제일 큰 경고를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수준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A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렵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재밌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찾아봤더니 저희는 재밌는 거 좋아합니다. 네. 재밌는 봤더니 모멘텀 ETF잖아요. 근데 그렇죠. 모멘텀 ETF는 제가 엔비디아를 샀다가 그 다음 달 다 팔았어요. 완전 차익 실현을 했어요. 5월 달에 탑픽으로 담았다가 올해 이렇게 오르고 6월에는 엔비디아를 전량 매도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때 블룸버그 인터뷰할 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모멘텀 ETF인데 엔비디아처럼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왜 빼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 그때는 답변을 잘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했는데 저도 저희 모델을 과거 한 3년 정도 패턴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모멘텀 있는 주식을 선호를 하는데 다만 그 해당 모멘텀 종목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한 경우에는 약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의사결정들은 펀더멘탈 매니저들이 많이 하는 의사결정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타겟 프라이스가 있으면 그걸 넘어가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종목에서 조금 이제 더 누려보자. 엔비디아 얘기만 잠깐 해보면 네. 지금 다시 담았어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로 과거랑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일 많이 담았을 때 거의 10%까지 담았다가 지금은 탑픽이긴 합니다. 네. 탑픽이긴 한데 한 7% 언저리 정도로 뭐 많이 담고는 있어요. 예전만큼은 조금 예전하고 비교하면 조금은 덜 담고 있는 그런 상태긴 덜 합니다. 담고 있는. 네. 하지만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갈 다시 정도로 한번? 모멘텀이 네. 살아있는 종목이긴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재밌는 게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뭐 저희 모델의 판단하고는 상관없는 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만 밸류에이션의 형태로 봤을 때 지금 한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낮아요. 엔비디아가.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실 그만큼 실적이 따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오버슈팅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그 또 AI에 대한 워낙 그 막대한 이제 전후방 산업에서 매수세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하니까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니까 네. 그것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될 것이고 네. 보부장님께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가에서도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이 해외 주요 매체들이랑도 아마 인터뷰 지금 일정이 예정돼 있으신데 네. 저희가 긴급하게 아닙니다. 지금 환경을 항상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했는데 네. 제일 궁금한 건 이 네. 월가의 이 매체들은 네. AI ETF 혹은 AI가 바라보는 투자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사실 제가 매체 2개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했고 하나는 베런즈랑 인터뷰를 했어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유명한 기자님, 실명을 밝기 좀 그렇지만 그 기자님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논조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사전에 저희 말씀 주셨던 게 본인은 지금 AI에 대해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AI로 운용되는 ETF들이 많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인터뷰 오셨는데 근데 인터뷰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 시장보다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 너희 회사가 그런 건 알겠으니 일단 너희 회사는 빼고 기사를 쓰겠다
라고 사실 이틀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AI ETF들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고 저희 회사는 언급이 안 됐고 좀 잘하고 있으니까. 베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막 이제 기사가 미국 시간으로 23일 날 이제 나왔는데 어떤 그 질문이 주였냐면 AI 펀드 매니저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질문이셨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람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건 힘들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휴먼 펀드 매니저들도 그 AI의 도움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생각하신 게 예전에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의사결정을 했는데 사고팔고를 나중에는 이제 기계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마지막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의 의사결정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건 사실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뭐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패시브 ETF가 액티브 펀드 규모를 훨씬 넘어가거든요. 패시브 ETF는 기본적으로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펀드 매니저의 의사결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정답을 가지고 복제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있었던 뱅가드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사람의 손을 계속 없애고 있어요. 단순하다라고 하면 ETF 매니저분들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 사실 자동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사실 이미 시장은 그 사람의 손을 떠난 포트폴리오 운영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기사 보니까 마지막에 한 줄로 적어 주셨더라고요. 예스라고 적었나요? 네, 저는 네. AI가 혹은 로봇이 사람 펀드 매니저를 대체할 거다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인터뷰에서는. 방금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은 AI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거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적으로서의 AI가 점점 더 유용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쪽의 AI ETF는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쪽은 좋다면 그거를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AI ETF, AI가 관리해주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개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뭐 그 생각도 갑자기 나는 게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AI가 지금 투자에서 활용되는 거는 뭐 저희 같은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액티브 펀드 운용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시장을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장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을 지금 모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대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어느 부분을 고민해야 되냐면 예전에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을 평가했던 전통적인 평가 도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지, 초과 수익을 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과거 이제 액티브 펀드를 평가했던 도구들로 이제 성과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AI 모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사실 필요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델로 학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어떻게 모델을 그 학습시키느냐, 파라미터 튜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과거 성과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AI ETF들을 한번 뭐 맛보기 삼아 한번 이제 관심 종목 같은 걸로 넣어보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 이제 ETF들이 저희는 뭐 월 단위로 바뀌고 다른 데들은 짧게 바뀌면 데일리 단위로 바뀌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AI ETF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뭔지 공통적으로 AI가 지금 좋아하는 종목들이 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보통 그 미국의 이제 분기 단위로 그 13F라고 예, 13F 그렇죠. 파일링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헤지 펀드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종목들 그런 거 체크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ETF들은 이제 뭐 13F 같은 경우는 보통 분기 말 이후 45일이 지나야 발표가 되니까 45일간의 레깅이 있거든요. 근데 ETF들은 매일매일 발표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AI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을 한 번씩 찾아보면 그것도 투자에 뭐 재밌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 달 전에 잠깐 만나서 말씀드리고 인터뷰했을 때는 AI가 현재 월가의 뭐 전설적인 수준의 펀드 매니저만큼은 아니지만 네. 월가에서 일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AI는 발전하잖아요. 현재는 발전합니다. 어느 수준이고 또 어느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단계인지도 궁금해요. 지금 사실 뭐 저희 회사 내부적인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타사는 사실 저희가 AI 모델을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5월 달에 왔을 때만 네네. 하더라도 모델이 이제 롱온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일반적인 형태의 뮤추얼 펀드 혹은 ETF를 구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그 사이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많이 여러 가지 그 발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하는 롱숏 펀드까지도 지금 구현이 가능해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ETF로는 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BNP 파리바하고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 맺으면서 그쪽에 이제 뭐 한국은 아니고 뭐 아시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쪽에 저희 모델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런 BNP 파리바가 그걸 바탕으로 구조화 상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롱숏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업 안에서도 보면 이제 급을 사실 나누기 쉽지는 않지만 보통 헤지펀드라고 하면 연봉 제일 많이 받으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가는 이제 그 업계거든요. 가장 냉정하기도 하고 냉혹하기도 하고요. 돈을 잘 벌면 뭐 몇십억 이상도 벌지만 뭐 성과를 못 내면 3개월 만에 잘리는 이제 그런 이제 조직인데 그쪽에서는 사실 많이 하던 롱숏 전략을 이제 AI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전략이 뭐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BNP 파리바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퀀트로 엄청나게 유명한 하우스예요. 프랑스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글로벌 하우스에서도 저희 걸 활용한다라는 걸 보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점점 더 인정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월가에서 주목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또 궁금한 게 그렇게 계속해서 협업들을 늘려가고 네.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게 기관 쪽과의 이제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에 뭐 어떤 노력 같은 게 있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맺었던 협약 중에 하나가 LG AI 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그 업무 협약을 맺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이제 그 상품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주 후반에 제가 다시 좀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 투자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상품 내지만 결국은 그 기관 투자가 채널을 통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충분히 많이 이제 AI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개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는 AI라는 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주목받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구나 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